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는 집안이 꽤 사는 형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답니다. 그 시절의 기준으로 본다면 제법 부잣집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네요. 게다가 제가 막내였습니다. 막내딸이었고 제 위로 형제가 넷이 더 있어서 5남매였고요. 큰오빠가 장남이었어요. 맞이였고요. 그리고 그 큰오빠가 집안을 말아먹었습니다. 사기꾼들의 가문이설에 잘못 넘어간 큰오빠, 그리고 그런 장남을 의심하지 못했던 제 부모님 때문에 저희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충격에 빠지신 아버지는 쓰러지신 뒤 몸에 마비가 왔고 말씀도 똑바로 못하게 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한 몸 바쳐서 최대한 수습해볼 테니까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 동생들 앞에서 마지막까지 큰 소리를 쳐대는 걸 잊지 않았던 큰오빠는 수습의 의미를 달리 알고 있었던 것인지 어느 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거의 증발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자기 집 몇 가지를 챙겨들고서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큰오빠가 무슨 봉변을 당한 것일까봐 걱정하셨던 어머니는 큰오빠가 배를 타고 밀항할 계획을 미리 세워놨었다는 이웃 아저씨의 귀띔을 듣고 나신 뒤 망연자실하셨습니다. 영영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쳐버린 큰오빠였죠. 참나, 세상 천지에 그럴 연병한 놈의 수습도 있나요. 언니들은 폐가망신 사태에 끝물로 쫓기듯 시집들을 가버렸습니다. 작은 오빠가 부모님을 모셨고요. 아니, 정확하게는 새언니가 모셨다고 봐야겠죠. 시집을 온 새언니의 얼굴이 전혀 기뻐 보이지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새언니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안타깝다느니 힘들겠다느니 이런 생각이나 했었죠. 감당하기 힘든 시댁을 두고 친정에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너무 괴로운 결혼 생활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건 다가올 저의 처지를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주제에 왜 그렇게 쉽게 오만하고 방심하는 걸까요? 제 나이 24살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25살까지는 결혼을 안 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 당시에 저는 젊고 어린 아가씨 시절을 자유로이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대의 절반인 25살까지는 결혼 같은 것과는 동떨어져서 지내고 싶었답니다. 공장에 다니며 커다란 꿈도 커다란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소박한 바람 정도는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 하나 제 마음대로 이뤄낼 수 없었죠. 24살의 가을, 저는 등이 떠밀린 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등을 떠민 손길은 어머니의 것이었고요. 나 죽기 전에 막내 네가 시집 가는 거 봐야겠다. 어머니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돌아가실 날도 아주 먼 것 같은데 왜 그런 핑계로 저를 급하게 시집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내키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렇다면 말 바꾸마. 내가 아니라 네 아버지가 숨 넘어가기 전에 네가 시집 가는 걸 봐야겠다. 너도 알지? 네 아버지 언제 숨 넘어갈지 모르는 양반이야. 정신이라도 그나마 또렷하고 사리 분별 가능할 때 막내딸 시집 가는 걸 네 아버지가 봐야 할 거 아니겠니? 네?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결혼 결정이 물러지는 일은 없었답니다. 제 친정 집안이 그래도 한때는 꽤 살았다고 했죠. 그때 맺어주었던 인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인맥을 통해서 굽신굽신 허리를 숙이고 손바닥을 비벼가면서 비굴하게까지 구시며 그렇게 저의 결혼 자리를 알아봐 주신 것이었습니다. 등을 떠밀리고 등짝을 후려맞으며 저는 그렇게 시집을 가게 됐는데 상대는 7살 연상의 남자였어요. 좋은 집안의 인물이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폭삭 망해서 내려앉은 제 쪽의 사정에 비하자면 훨씬 나았고요. 어머니가 저를 꼭 이 집안에 시집 보내려는 이유가 있었으니 검사가 되려고 준비 중이었던 남자였거든요. 제 남편 말입니다. 검사의 꿈을 꾸면서 그때 한창 준비를 하며 피와 땀을 흘리던 시기였어요. 머리가 좋았고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집안 배경에 비해 꿈이 원대한 인물이었어요.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죠. 집이 가난하든 어쩌든 힘들든 말든 목표를 향해서 살벌하리만치 독한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가능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 비해 그 사람이 노리는 목표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어이 그 도약을 해내고 맙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악문 채 기적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팍에 새겨놓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 같아요. 정신력부터 다른 것이죠. 너는 내 덕에 시집 한번 정말 잘 간 줄 알아라. 어머니, 그 사람이 정말 검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걸요? 눈빛부터가 보통 내기가 아니던데 안 되는 편이 이상하지. 그런 인물이 검사 노릇 안 하면 대체 누가 한단 말이니? 너는 하여간에 평생 이 어미한테 감사하면서 절이나 해. 이거사. 어머니는 저한테 얼마나 생색을 많이 내셨던지 모릅니다. 저는 집안의 막내라서 형제들 중에서 가장 집안이 풍요로웠던 시기를 덜 누린 입장이었는데요. 뼈 빠지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고 집안 분위기가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보니 눈칫밥을 먹느라 바쁘기만 했었어요. 제가 그랬다는 건 어머니가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모양이었네요. 하지만 굳이 이미 결혼을 해버린 마당에 엄마한테까지 득달같이 따지고 싶지 않아 그저 네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 아가씨들은 보는 눈이 다르던데요. 그 당시에는 생활력이 강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가장의 역할을 최고로 해내는 남자가 진짜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게 멋있어 보였답니다. 그러니 제가 주위에서 시집 잘 갔다는 평가를 받았죠. 남편은 검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 검사가 아직 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마냥 시집을 잘 갔다는 소리를 듣기에는 좀 억울했던 이유 중 하나가 시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다는 부분이에요. 걸어서 5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차로 5분이 아니고 걸어서 5분이었어요. 얼마나 가까웠던지 몰라요. 체감상으로는 솔직히 그냥 저희 옆집에 사시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네요. 결혼하면서 제가 돈을 들고 온 게 없었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을 수 없어 그냥 입을 꾹 다물었어요. 가만히 닥치고서 얌전히 시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그런 생활을 시작했었답니다. 남편이 3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그리고 약간 늦둥이고요. 게다가 위로 누나만 둘이 있습니다. 말 다 했죠. 진작에 시집들을 간 지 오래였던 시누이들은 둘 다 다른 지역에 살았습니다. 큰 시누이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았고요. 작은 시누이는 그것보다 좀 더 걸려서 거의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둘 다 10시간씩 걸리는 거리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왜냐면 시누이들이 둘 다 저를 엄청 갈구면서 간섭질을 했었거든요. 아유, 올케, 집안꼴이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살림이나 제대로 해? 올케, 밥을 왜 이 모양으로 차렸어? 아, 반찬이 전혀 다양하지가 못하잖아. 방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허리랑 무릎 같은 데가 요새 부쩍 더 아프다고 그러시던데. 올케 왜 그냥 뒀어? 일부러 모른 척한 거야? 나이가 안 많다고 해도 이런 건 알아서 째깍째깍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올케는 사람이 매사에 허술하고 부족해. 두 사람 다 돌아가면서 저를 얼마나 귀찮고 번거롭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들만 마주쳐도 어느새인가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귓가에 삐 울리는 소리까지 들리고 머리가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아서 쓸데없는 잔소리로 저를 힘들게 하려나 싶어서 진이 다 빠지는 나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당연히 딸들과 며느리들 사이에서 딸들 편이었기에 저는 맨날 눈치나 보게 되었고요. 그런 나날을 제가 버티며 살았었네요. 제 남편은 결국 검사가 되었어요. 기어이 꿈을 이루고 검사복을 입었습니다. 대단하죠. 인간 승리였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검사라고 하면 진짜 대단한 사자 직업 중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체감상 대단했다고 여겨지네요. 게다가 집안 배경, 인맥이라든지 뭐 그런 백 하나 없이 혼자서 일을 바드득 갈아가며 올라간 자리였으니까요. 보통의 머리와 끈기 그리고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검사가 되었으니 그러면 저는 이제 검사 아내였죠. 갑자기 졸지에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사는 팔자가 된 건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극과 극 완전히 반대였어요. 남편이 검사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야심으로 눈을 빛내며 인생 역전을 외치는 일도 없었고 그저 머쓱해하며 참 잘된 일이라고 말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아마 저는 그 정도의 그릇이었나 봐요. 차라리 지금의 제가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환호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신나게 계획도 짜고 여러 가지 구상을 했을 텐데. 당시에 저는 그러지 못했죠. 배운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여러 방면에서 특출난 게 하나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검사가 되었을 뿐이지 저라는 인간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 여겼었거든요.
자신감도 자존감도 없었던 저는 잘 되었다며 박수나 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친정 식구들이 신기해하면서 만세삼창을 했던 것 같네요. 참고로 남편이 검사가 되고 나서 2년 반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때 장례식장에서 검사 남편 덕택 좀 봤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오랜 지인분들께서 조문을 오셨다가 다들 화들짝 놀라셔서 선망의 눈빛으로 어머님을 쳐다보셨던 것만 보아도 분위기가 어땠는지 설명 다 했나 봅니다. 어머니는 결국 떠나보내신 아버지를 향한 슬픔보다 후레자식인 큰오빠를 향한 애증보다 막내 사위가 검사라는 사실이 너무 가슴 벅차고 행복할 수가 없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을 계속 짓고 계셨답니다. 네, 생각해보니 그런 순간들도 있었네요. 전부 지나간 추억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래도 좀 까칠하고 예민했어요. 저는 그게 검사의 꿈을 이루고자 너무 신경을 쓰며 살다 보니 남편의 성격이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검사가 되고 나발이고 상관이 하등 없고 그냥 원래부터 성격이 더러웠더라고요. 당신은 이것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럼 당신은 도대체 정확히 아는 게 뭐가 있어? 머릿속에 든 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들은 어떻게 키울래? 자식 교육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런 양변이 결국에 검사라는 목표까지 이뤄냈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해졌겠나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던데 제 남편은 전생에 벼와 원수라도 졌는지 벼처럼 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싸가지가 없던지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다 똑똑하고 영특하고 빠릿빠릿합니까? 모든 사람이 샘에 밝으며 암산도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머리가 워낙 잘 돌아가고 야망 또한 넘치며 미래지향적인 인물이다 보니 저처럼 어리숙한 사람을 못 견뎌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생명체를 바라보듯 그런 눈길로 저를 쳐다보기 일쑤였습니다. 하늘 같으신 검사님이라고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안 들어와도 제가 할 말이 없었죠. 차라리 그냥 안 들어오기만 하면 모르겠으나 아무 때나 나갔다가 아무 데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꼭 저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밥 차려 밥! 당신 이제 와요? 빨래만 마저 개고 얼른 밥 차릴게요. 마저 갠다고? 보니까 이제 막 깨기 시작한 거잖아. 언제 다 개서 언제 밥 차릴 건데? 밥부터 차려놓고 빨래 개든지 해. 아니 그래도 빨래 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자리에 앉은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제발 얼빠진 그 표정 좀 짓지 마. 한심해서 경멸스러우니까. 당장 가서 밥 차려. 네, 알았어요. 차리면 되잖아요. 찌개에다가 반찬은 김치볶음, 그거면 돼. 네. 근데 찌개는 무슨 찌개 끓일까요? 김치요, 된장이요? 반찬이 김치볶음인데, 그러면 찌개가 설마 김치찌개일까? 알았어요. 이런 일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매사에 답답하니까 이러지. 내가 집구석에만 오면 속이 답답해. 남편은 언제나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답답하고 멍청하고 눈치도 없는 천하의 미련쟁이라서 남편을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남몰래 코를 훌쩍이며 밥을 차리기 일쑤였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답답한 게 아니라 남편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예민하고 걸핏하면 신경질을 내고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의 말만 맞다고 생각하며 우겨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그런 걸 따져볼 여력이 있나요? 저는 집안이 폐가망신해서 얼떨결에 어머니가 인맥을 통하고 또 통해서 머리 좋은 남자한테 맨몸으로 시집을 온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검사라는 것 하나로도 정리가 끝나는 능력이 좋은 인물이었던걸요. 저는 그 앞에서 무조건 깨갱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어려운 경제용어라든지 정치 싸움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은 심각한 표정이 되고 저는 혹여나 저런 말도 못 알아듣는 일자 무식이라는 핀잔이 늘어날까봐 황급히 분위기를 살피다가 부엌 정리라도 하려고 자리를 옮기기 일쑤였답니다. 남편이 어디 하루 이틀 저에게 무식하다고 욕을 했어야 말이죠. 제가 애들도 혼자 키웠거든요. 전부 제 몫이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있는 집도 아들 있는 집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죠. 둘 다 있었으니까요. 같은 제 자식들이지만 낳고 키울 때 너무 달랐어요. 힘든 점이 참 많았습니다. 서러운 순간들은 더 많았고요. 거리가 상당한 데다가 작은 오빠 내외가 같이 살고 있는 친정에 제가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의지할 곳은 가까운 시댁뿐이었는데요.
가끔 시누이들과 편먹고서 제 험담을 지어내시거나 말거나 어쨌든 시어머니께서 손주들을 좀 봐주시고 저에게 육아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셔서 이 부분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의지할 어른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손주들을 보시면서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참 안됐다라고 처음 여기시게 된 것 같아요. 당신의 잘난 아들이 워낙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육아에 일절 참여를 안 했으니까요. 저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를 하는 모습을 시어머니께서 안쓰러이 바라보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검사가 되었을 때 눈을 멀뚱멀뚱하게 뜨고 박수나 쳤던 저인데 이런 제가 사치라도 할 것 같나요? 그럴 여유도 시간도 없었네요. 심지어는 경제권을 아예 쥐어본 적도 없었고요. 남편이 말하기를 제가 덧셈 뺄셈도 헷갈려하고 구구단도 똑바로 못하는 바보 천치라서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맡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고 억압했던 거죠. 제가 생활 속에서 뭘 크게 누리는 것도 없이 고생만 하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커가는 손주들의 성장을 바라보시며 슬그머니 시누이들과 제 험담을 하시는 걸 중단하게 되셨던 듯 싶어요. 그냥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그렇습니다. 남편은 애들이 학교에서 몇 등 하는지 그것만 궁금해하는 작자였어요. 뭐? 9등을 했다고? 지난 학기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정말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미치겠다. 9등을 뭐 했어? 어디다 써? 나만 내 새끼가 대견한 거예요? 9등도 충분히 잘한 거예요. 반에서 9등이 아니라 전교에서 9등이잖아. 왜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래요?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휴, 꼴 보기 싫어. 그 답답한 표정 좀 제발 집어쳐. 엄마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애들도 엄마 보고 닮아가는 거 아니야.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며 저를 한심하게 바라봤어요. 제 본심으로는 애들이 잘난 아빠를 보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집구석에 아빠가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바깥에서만 검사일을 잘하면 다인가요? 집에서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아니었던걸요. 심지어 좋은 아들, 좋은 동생도 아니었고요. 남편에 비하자면 하나부터 10까지 조건이 부족하고 후달리는 저였는데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인데 시댁 식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마음이 기울었다는 것 자체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는 작자였는지를 대변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가 정말 신기한 게 저희 딸이 자기 아빠의 얼굴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남편하고 눈썹의 모양이 똑같고요. 눈매도 많이 비슷합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자라고 나니까 코 모양도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격이 저를 닮았어요. 외모를 제외한 모든 것이 저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나쁜 말로 표현해보자면 그러니까 맹하고 어리버리했다는 거죠. 그나마 공부 환경이 받쳐주고 지원이 빵빵하게 들어갔으니 저희 딸이 그럭저럭 학창시절에 성적을 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성적은 바닥에 가까웠을 거예요. 공부머리가 썩 그렇게 있지 않은 편이었으며 더욱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 흥미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이 다음에 큰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할 거고 뭐 이런 미래 계획이 저희 딸에게는 옛날부터 뚜렷하게 없었어요. 대신에 글이나 그림을 끄적이는 걸 좋아했고 저를 도와서 집안 살림을 하는 걸 잘했으며 어렸을 때부터 고사리 손으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자잘한 심부름도 군소리 한번 안 하고 다녀오던 착한 심성의 소유자였어요. 게다가 손재주가 좋아서 중학교 때 뜨개질 동아리 활동을 하더니 그걸 계기로 혼자 이것저것 잘 만들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고 그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혼자 그냥 목도리도 만들고 장갑도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으로 가방도 만들었고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귀걸이나 목걸이, 팔찌 같은 것도 혼자 만들어서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대관절 그런 건 어디서 알아서 만들고 다니는 거냐고 했더니 취미가 있고 관심이 많아서 재료상에 직접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면서 재료를 사다 디자인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직접 만들어준 머리핀으로 머리카락을 한데 모아 깔끔하게 고정하여 묶어봤던 그날 제가 생각했었죠. 아휴, 우리 딸이 얼굴이라도 자기 아빠 안 닮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다하다 세상 천지에 그 정도로 딸 자식이 자기 아빠의 기질을 안 닮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 같은 인물에게서 나온 자식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았어요. 서울에 자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영어 영문과에 딸은 간신히 들어가서 또 간신히 졸업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를 두고 집안의 수치라고 여기며 분통을 터뜨렸고요. 그딴 것도 학력이냐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딸은 뚜렷한 장래희망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욕심도 없었고요. 남편이 우라통을 터뜨리며 환장하다 못해 미치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납작이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들 말인데요. 또 신기한 점이 저하고 생김새에서 닮은 점이 꽤 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저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애가 엄마를 많이 닮았네 라는 소리를 꼭 던졌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나머지는 저를 안 닮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인 7살 무렵이었던가 아무튼 그쯤 때부터 제 선에서 통제라는 게 안 되었어요. 고집불통이었고요.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겼어요. 맞든 틀리든 자꾸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걸 밀고 나갔습니다. 성격은 다혈질이었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깽판을 쳐놓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래놓고서 갑자기 5분도 안 지났을 때 차분하다 못해 냉정해진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제 지랄 발광을 했느냐는 듯 고요한 모습 말이죠. 제가 낳은 제 자식이지만 정말이지 적응하기가 힘들었답니다. 아들이지만 식은땀을 맨날 흘렸고 제가 쩔쩔매기 일쑤였어요. 온갖 지랄 난리쇼를 펼쳤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져서 소설책을 읽기 시작하던 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었죠. 누가 보면 애한테 정신병이라도 있는 줄 알겠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더 교육을 잘 시키고 잘 키우겠습니다. 네가 그런다고 애가 그걸 따라오겠니? 너만 질질 끌려갈 거야. 그래도 제가 애 엄마인데 노력을 해봐야죠. 아서라, 될 게 아니다. 에휴, 우리 손주 강아지가 친탁을 진하게 했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들이 친탁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안 좋은 부분만 쏙쏙 골라다가 친탁을 해버린 것 같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빠와 아들이 서로 닮은 셈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아니었냐고요. 서로의 이해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잘 된 게 아니었냐고요. 그런 식으로 추측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동족 혐오 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면서도 정작 자기 같은 사람을 마주하면 그게 너무 싫어서 상대를 배척하고 증오부터 하고 보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시거나 겪어보신 일 있을까요? 저는 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제 남편과 아들이 동족 혐오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자기 멋대로 왕처럼 군림해온 인물이었고 아들은 반항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무조건 주장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둘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몰라요. 특히 아들이 사춘기 중학생 시절을 지나면서부터는 살얼음 판이었습니다. 제가 중재를 해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애초에 제가 배우자로부터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재라는 걸 할 수 있는 위치에도 못 올라간다는 것을 그때쯤 깨달았습니다. 근데 나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하는 게 뭘까? 남편하고 자식들이고 전부 내가 그냥 챙겨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럴 뿐이네. 시부모님까지 챙겨드리면서 나는 지난 세월을 뭘 한 걸까? 그냥 그렇게만 살아왔을 뿐 나 자신을 위해서 온전한 취미생활이라도 한번 가져보지 못했어. 내 물건을 사기 위해 쇼핑이라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었나? 남편과 자식들 것만 챙기면서 살아왔지. 정작 내 물건 살 때는 1,000원이라는 가격도 아까워서 손을 덜덜 떨었고. 이게 내가 주인공인 내 인생이 맞나?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서로 안 맞아서 으르렁거리다 못해 싸늘한 분위기를 풀풀 풍겨내는데 그 사이에서 저는 갈피를 입고 방황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혼자서만 잘 나온 검사 남편과 그런 남편을 닮은 기질을 보이며 막무가내인 아들. 두 사람 중에서 저의 만류가 통하는 쪽은 없었습니다. 만류가 뭔가요? 그 어떤 당부도 안 통했는걸요. 그걸 깨달은 이후부터 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우울해졌습니다. 아무리 잘나지 못했어도 답답이에 못났다 하더라도 저 역시 사람이더라고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저라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결혼 자체를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 시작점이 바로 떠올라 버렸고 그 이후에 흘러온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제가 의도하거나 주체가 되어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되짚자 잘못 살아왔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허무했던 것은 주변에서는 저를 두고 남편이 검사라서 좋겠다느니 땡 잡았다느니 하는 평가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뭣도 아닌 제가 검사 남편을 만나서 팔자 좋게 사는 거라고 하였어요.
그런 소리를 예전에는 들어도 아무렇지 않았고 반박거리가 없다고만 여겼었는데 이제는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힘들다고요. 이제는 정말 지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웃기고 자빠졌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딴 태평한 생각이 나는 거야. 집안 대청소라도 한 번 더 하든가. 도대체 당신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하나는 멍청하게 칠레레 팔레레 거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개차반으로 싸가지 없이 구면서 지 애비 머리 꼭대기 위에 앉으려고 하는데 당신 때문에 자식 교육 다 망쳤어. 에휴 정말 쓸모도 하나 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대체 뭐 하나라도 똑부러지게 해내는 꼴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외사에 멍청하기만 하지. 저를 비웃었어요. 저의 아픔과 고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였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굴었고요. 혀를 끌끌 차며 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밥이나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저는 제가 고작 밥 차리고 청소하는 게 전부인 존재로 살아온 것만 같아 모욕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부탁하듯이 선언했어요. 이혼하자고요. 이혼하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저를 정신병자 바라보듯 하였고 무시했습니다. 화병이 걸린 듯 가슴이 뻐근하던 와중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원래 지병이 좀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돌아가신 건 심근경색으로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주 전부터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포함하여 시댁 사람들은 제법 담담한 기색이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흐른 뒤 제가 이혼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을 때는 다들 놀란 얼굴이 되었지만요. 지금까지 잘 참았으면 앞으로도 참으라며 저를 달래고 회유하는 것으로 입을 열었던 시댁 사람들이었고 그런 반응을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는데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랄 만한 소리를 하셨죠. 그래, 하고 싶으면 해라.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라 세상에서 제일 잘 알면서도 그러면서 제일 잘 모르겠는 내 아들, 그런 내 아들 앞에서 내가 모처럼 어미 노릇 좀 해보마. 이혼하라고 내가 한번 설득해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너도 이혼 준비 들어가라. 네? 그게 정말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저야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혹시 왜 도와주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내 딸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단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씁쓸하게 시누이들을 눈짓하실 뿐이었습니다. 시누이들도 동의한다는 표정이었고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너무 수동적으로 가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삶을 살아온 것을 지켜봐왔기에 이제는 제가 다른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때문에 정말 미치게 힘들었을 때도 있었는데 세월이 다 지나보니 그런 과거가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개운한 웃음을 지어본 게 아가씨 시절 말고는 없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마주하면서 저는 후련하기만 하였어요. 남편이 이혼해줄 이유가 없다면서 으르렁거렸으나 시댁도 그렇고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친정 식구들이 저의 고충을 몰라주고 지내온 것이 미안했는지 적극적으로 이혼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부모의 이혼을 바라고 있었어요. 저를 닮은 딸은 제가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길 원했기 때문에 이혼을 찬성했을 걸 예상했으나 아들이 의외였죠. 힘들게 소가리하면서도 키워낸 보람이 있다고 여겼네요. 그 덕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어요. 당신 분명히 후회할 거야. 다시 받아달라고 나한테 싹싹 빌게 되겠지.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외쳤고 저는 대답 없이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야망이 없는 딸은 자기 아빠를 이제 안 보고 살아도 되고 집안의 수치라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는 사실에 무척 해방감을 느끼는 모습이었어요.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도록 그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적당히 직장을 다녀도 되도록 저는 그렇게 딸을 지원해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혼에 적극 찬성을 했던 건 단지 자기 아빠한테서 완전히 벗어나서 후련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죠.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계획을 진작 짜놨더라고요. 저한테는 상의도 안 했고요. 미국으로 갈 계획을 혼자 다 짜놓은 뒤에 시련을 코앞에 두고 저에게 통보만 해왔습니다. 누가 말리겠나 싶어서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네요. 솔직히 말릴 여력이 저에게 없다는 것도 인정이 된 지 오래였고요.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다더니 거기서 웬 사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재미교포 며느리를 만나 아예 눌러앉아 버렸고요. 골치가 아팠으나 한편으로는 체념이 되더군요. 아들 때문에 제가 남몰래 한숨을 쉬며 사는 모습을 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원체 세심하고 상냥하거든요. 그래서 딸은 제 곁에서 알콩달콩 일상을 오래 보내고 싶다고 말하며 자기 친구들이 다 시집을 갈 때 꿋꿋이 미혼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딸이 알아서 결정하겠지 싶어서 굳이 결혼에 대한 압박을 안 주었어요. 대신 세속적인 조건들을 따지기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 끌리는 상대를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자기 아빠가 떠오른다는 기색으로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여댔고요. 그런 딸이 어떤 배우자를 맞이했을까요? 제 사위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부터 했었다가 사업에 꿈이 있어서 퇴사를 한 뒤 그 길을 걸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동업자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실패로 끝났고요. 현실과 타협해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희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한 상황이었어요. 사돈 내외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른 귀농을 결심하셔서 멀리 시골에 살고 계셨고요. 사위가 외동이라 그런지 자기가 어떻게든 성공을 해서 효도를 하고 양친의 노후를 멋지게 책임지고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혼하고 8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다시 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혀온 사위가 대견하게 여겨졌던 것이고요. 물론 그 이야기를 다짜고짜 사위가 저에게 전해온 것은 아니었고요. 딸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있는 재산을 가만히 떠올려보고 있던 저에게 딸이 조심스레 그러더군요. 저희가 미리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혹시 이 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제 눈치를 살피면서 말하는 딸의 모습에서 저는 왜 그렇게 저의 옛날 소심했던 모습이 겹쳐 보였을까요? 제가 일단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더니 주말에 사위하고 둘이 와서 사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습니다. 사위가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 사업에 눈이 트였던 제 아들의 일화가 떠올랐고 저는 사위도 왠지 잘 될 것 같은 예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뒤통수 칠 동업자도 없다고 하였고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아서 사위를 지원해주기로 하였죠.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사위가 그러길래 부랴부랴 은행을 찾았었고요. 솔직히 제가 사업이니 뭐니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딸이 너무 간절하고 사위의 눈이 확신으로 빛나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뿐이에요. 그렇게 제가 대출을 받아서 사위가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천만다행으로 초기에는 지지부진했던 게 반년을 지나면서 결과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계약을 하나 따내면서 완전한 성장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초대박을 칠 줄은 몰랐기에 놀라웠고 신기했습니다. 저는 사위한테 주었던 그 돈을 그럼에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고요. 엄마, 회사는 너무 잘 되는데 현금이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돈 드리는 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고 하네요. 저 때문에 딸이 조심스레 말을 해올 때마다 괜스레 미안했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 괜찮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줬고요. 그런데 설마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엄마, 저 어떡해요? 그 사람이 저랑 이혼하고 싶대요. 이혼하재요. 어느 달부터 왠지 낌새가 안 좋고 사람이 너무 달라진 것 같긴 했지만 바빠서 그렇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한테 마음이 완전히 떠서 그랬던 건가 봐요. 흐느끼는 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까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었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저를 설득해서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회사가 성공을 거두자 돌아온 건 이혼 통보였으니까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당장에 제가 사위를 찾아갔죠. 최서방,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업하고 싶다는 거 돈 없다고 해서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해서 돈 빌려줬더니 어떻게 이래? 성공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할 생각부터 해야지. 그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가르칠 생각부터 할 수가 있어? 장모님, 어리버리하신 줄은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모전 여전이라서 둘 다 어리숙하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뭐라고? 자네 원래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었나? 네, 제가 무례하다고 하는들 어쩌실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혼하겠다는데 장모님이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위가 저를 깔보며 비웃는 눈빛으로 흘겨보더군요.
치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바보를 쳐다보는 듯한 그 시선이 불쾌했습니다. 사위는 아주 거리낄 것이 없다는 듯 당당하게 나왔어요. 딸은 자괴감에 빠져 울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곤 했던 인물을 떠올려낼 수밖에 없었죠. 분하지만 사위의 말대로 저는 아는 것도 정말 없었고 큰일 앞에서 소심하고 심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반대인 인물이라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약 15년간을 이혼 후 왕래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제가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연락을 하였고 주소를 하나 보내줬더니 늦은 저녁에 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저는 어색해하고 있는데 사람은 안 변하는 것인지 대뜸 저한테 이런 소리를 날렸습니다. 당신 바보야? 내가 상황 들었는데 그 자식은 이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혼 사유가 없는데 뭔 놈의 이혼이야. 그 자식이 처가 도움으로 성공한 거잖아. 우리 딸이 재산 증식에 기여했으니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많이 받을 수 있어. 이걸 알면 그 자식이 이혼 안 하지. 정말 모르고서 내지른 것이거나 아니면 처가를 완전 바보로 취급하고 도박 한번 걸어본 거야. 전 남편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그래도 안심이 되는 내용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단호하게 확신에 차 있는 전 남편의 태도를 보니 솔직한 감상을 밝히자면 그 순간에는 그 모습이 그렇게나 믿음직스러울 수가 없더군요. 제가 몸을 떨며 한숨을 쉬자 전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내놈이 돈맛과 성공맛 본 뒤에 자기 옆에 있는 여자 버린다. 열에 아홉은 새로운 여자 생긴 거야. 그 자식이 아주 쥐가 구린 자식이라고. 외도 증거부터 수집 들어가서 완벽한 승계를 잡아야 돼. 뭐예요? 최소한 그놈이 바람까지? 그건 생각도 못 해본 일인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추잡스러운 일이. 저는 참담해졌고 그런 저를 바라보는 전 남편은 사람이 왜 이렇게 순진하고 안일하냐며 툴툴거렸습니다. 딸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제가 열받아서 전 남편을 확 째려봤죠. 이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까지 다 통틀어서 애들 아빠를 제가 힘껏 째려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머쓱해하며 먼저 꼬랑지를 말더군요. 그래서 저는 왠지 통쾌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사이놈의 미친 만행 때문에 눈앞이 깜깜해졌고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 싶었던 게 어느새 꿈만 같아졌습니다. 전 남편 덕분에 현실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딸은 정신을 다잡고서 상심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척 연기를 하며 사위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딸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외도 증거를 철저히 숨기지도 않았더라고요. 저희 모녀를 비웃어 왔겠죠. 호구 집안을 잘 물어서 회사 잘 차리고 성공해서 이제 새 여자로 갈아타면 그만이라고. 아주 이런 생각에 즐거워했을 거예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 내어줬던 돈이나 기껏 뒤탈이 없기를 바라며 선심 쓰듯 다시 내어주면 그걸로 이혼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끝이라고 여겼을 것이고요.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정신이 나가서 그랬던 거야. 지금은 반성하고 있어. 뉘우치고 있으니까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얼마 후 사위는 제 딸 앞에서 무릎까지 꿇은 채 싹싹 빌었답니다. 온순하고 정이 많은 제 딸은 그런 순간에도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안에 든 결심은 아주 날카로운 것이었어요. 내가 왜? 당신은 나를 함부로 여기고 배신하고 버릴 작정을 그렇게나 쉽게 했는데 내가 왜 그걸 다 겪고도 당신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돼?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내가 아직도 그렇게 만만한가 봐? 아니야. 그런 거 절대로 아니야. 나는 당신 만만하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비는 거잖아. 가진 거 이룬 거 다 잃고 패가망신 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비는 것뿐이잖아. 그러길래 누울 자리를 보고 나서 다리를 뻗든가 했었어야지. 우리 아빠가 검사 출신인 거 알고 있었음에도 마음껏 까불고 날뛴 그 용기가 정말로 가상하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결국 해내었던 것처럼 저를 닮은 딸에게도 그런 단호한 구석이 있었던 건가 봐요. 사위가 눈물까지 보이며 빌었다고 하는데 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외도의 증거를 비롯해서 딸이 사위를 무너뜨릴 카드를 너무 많이 쥐고 있었죠. 딸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하였고 그래서 이혼으로 갈 수 있도록 전 남편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이놈한테서 재산을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가져올 수 있었고요. 알고 보니까 사업자 계약을 맺은 쪽과 상간녀가 관련이 있었더라고요. 불륜이 들통나서 소문이 퍼지고 상황이 어려워진 상간녀 쪽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막무가내로 계약을 깨버렸고 사위놈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당하는 과정에서 많이 잃은 것도 모자라 이혼 후 사업장마저 순차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으니 정신력이 남아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결국 회사를 접더라고요. 양친이 있는 시골로 도망치듯 내려가 버렸다는 후문을 접할 수 있었어요. 아휴, 그런 놈도 자식이라고 내치지 못하고 받아줄 그분들을 떠올르니 한숨이 나왔답니다. 딸은 이혼 후에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었어요. 의기소침해 할까봐 걱정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이제라도 손재주를 살려서 수제품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적성을 따라서 새로이 일을 하게 된 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났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남편 또한 딸의 길을 응원하더라고요. 남들 눈에 번듯해 보이고 그럴싸한 직장이 아니면 어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혹시 어디 아파요? 죽을 병 걸렸어요? 당신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닌데. 이 사람아, 나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 내 고집대로만 나 잘난 맛에만 사는 거 능사가 아니란 것쯤은 알아. 밖에서만 잘한다고 해도 소용이 있는 게 아니고 내 가족에게도 잘해야 한다는 사실 깨닫는 중이기도 하고. 당신이 아픈 게 아니라면 혹시 해가 내일은 서쪽에서 뜨려나? 암만 해도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해도 별 수 없어. 이게 지금의 내 모습인 걸 어떡하나. 그리고 나는 이참에 솔직하게 속내 밝혀보자면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서 후회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라는 게 더욱 짙어졌고 이 죽일 놈의 자존심 때문에 당신한테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거야. 당신은 나 없어도 너무 잘 사는 모양인데 나만 혼자 일어나 싶어서 섣불리 다가가기도 어려웠고. 저는 제가 꿈을 꾸나 싶었습니다. 이 인간 입에서 나온 소리가 맞나 싶었는데 이게 정말로 현실이더라고요. 안 믿겨서 한참 헛웃음을 토해냈던 것 같아요. 저절로 고개가 절레절레 지어지더군요. 그걸 거절의 뜻으로 알았는지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 남자 앞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걸 깨달았죠. 처음으로 갑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오랫도록 만끽해볼 참이에요. 이 정도 유세는 부려도 되지 않겠나 싶었고요. 당신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마음 정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게요. 정말이야? 고마워. 내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볼게. 항상 저를 한심하게 낮잡아봤던 남자의 변화가 안 반가웠다면 거짓말이겠죠. 저희 두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는 딸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자기도 아빠를 점차 속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자기도 어쩌면 부족한 점이 많은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소식을 접한 아들은 아주 의외의 말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한국에 나가서 살 생각이 없으니까 혹시 저보고 미국에 들어와서 지내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제가 영어는 헬로우 땡큐 정도밖에 못하는데 무슨 미국에 가서 지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웃었는데 아들이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엄마 혼자 와서 지내기 어려우시고 어색하실 것 같으면 아빠하고 같이 오시던가요. 뭐? 너 지금 아빠라고 그런 거야? 왜요? 두 분 어쩌면 다시 잘해보실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같이 오셔도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엄마는 지금 네 입에서 아빠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래. 참나, 그게 뭐 별거라고 신기하세요. 아들이 퉁명스레 말했으나 저는 그 안에 담긴 쑥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었구나 싶었어요. 한 가족이지만 서로의 달리기 속도가 천차만별이라서 도중에 모두가 함께일 수 없었고 맞춰갈 수 없었을 뿐이죠. 그러나 속도만 각자 다를 뿐 완주를 해낸 시점에서는 결국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게 가족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니까요. 그걸 이제야 알 것 같아서 이 나이를 먹고 나서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깨우쳤다는 게 스스로 한심해서 웃음이 나왔는데요. 그 기분이 싫지만은 않더군요. 그 후로 저는 잘난 척하고 싶은 걸 꾹 참으면서 저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애들 아빠, 그리고 단단해진 마음으로 무장한 채 멋진 일상을 보내는 딸과 뒤늦게 철이 들어 틈틈이 애교도 부려오고 안부도 자주 물어오는 아들까지 제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며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70이 거의 가까워오고요. 한참 전 상당히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털어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갓 20이 넘었을 때 결혼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 새내기 때 정도겠죠.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한 것이라 사실 세상 사정도 잘 몰랐답니다. 요즘 아가씨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당시에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이인지도 모른 채로 결혼했으니까요. 그저 건너 마을 사는 노총각이라는 것만 알았지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촌에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중매서주는 것만 믿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경제력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먹고 살기가 빠듯했기 때문에 저는 당시 노총각한테 거의 팔려가듯이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딸 하나를 시집 보내면 먹는 입도 하나 줄어들고 게다가 남편 집에서 저희 친정 쪽에 쌀은 몇 가마니 실어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정말 인신매매 하듯이 팔려간 것은 아니고 그냥 딸을 시집 보내줬다는 감사의 표시로 살해를 한 것 정도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개념에서 보자면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정의 건너마을에 살던 시댁은 그래도 저희 친정보다는 훨씬 사정이 나았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던 그 근방촌에서는 나름 돈 좀 있다고 이름이 난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남편 될 사람은 그 집안에서 좀 골칫덩이였지요. 둘째 아들이었는데 착실했던 시아주버님과는 다르게 사람이 기질이 좀 거칠었어요. 여기저기 가서 사고치고 다니고 일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돌아다녀서 노총각이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나이 30이 되던 해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시어머니의 결혼하라는 말에 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 김에 급한 대로 가난한 저희 집에 정년기의 여자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신부로 데려온 거였어요. 저하고 남편은 그러니까 10살 차이였습니다. 지금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당시에는 10살 차이 정도는 꽤 많기는 했어요. 젊고 어린 신부들 가난한 집에서 데려다가 마을 노총각들한테 짝지어주는 일이 그렇게 드물지 않을 때라서 말이에요. 특히 촌에서는 꽤 많이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뭐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그래도 이게 다 인생이겠거니 하고 시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댁은 그래도 그렇게 나쁜 분들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갑자기 혼인하겠다고 하는 작은 아들이 기꺼워서 며느리인 저한테도 잘해주시려고 상당히 노력하셨었죠.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일은 시집살이가 심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당시 촌의 시어머니로서는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보통 당시 밥을 먹을 때 남자들이 큰 상에 모여 앉아서 먹고 여자들은 뒤로 빠져서 작은 상에 앉아 먹었는데 작은 며느리이자 집안 막내인 저는 상에 밥도 올려놓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놓고 먹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거 불쌍하다고 제 밥그릇을 위해서 작은 상을 조금 큰 것으로 바꾸어서 같이 앉아서 먹을 수가 있었죠. 바닥에 놓고 혼자 밥을 먹으면 남은 반찬 한두 가지 놓고서 그거에만 먹어야 하는데 작은 상에서 같이 먹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 반찬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작은 며느리이니 이전 식사에서 남은 찬밥이나 누룽지를 먹었어야 했지만 시어머니가 일부러 따뜻한 밥으로 바꿔주시기도 했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는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분이어서 좀 무서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죠. 남편도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좋았어요.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다 보니 처음 제 얼굴을 보고서 한 말이 아이고 애기네 였었죠. 사실 30살짜리 총각이 20살짜리 여자아이를 봤으니 얼마나 어려 보였겠어요. 아직 젖살도 안 빠진 나이잖아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해서인지 남편은 저한테 무뚝뚝해도 이것저것 신경 써주는 게 있었죠.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올 때 자기가 먹던 간식 하나라도 들고 들어와서 저한테 준다든가 읍내 나가서 술 마시다가 예쁜 색깔 목도리라도 있으면 그거 하나 사들고 들어와서 저한테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시집살이가 고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시댁에 층층 시아 어르신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시조모, 시조부에 시외 삼촌들까지 다 모시고 살았었죠. 대부분이 다 엄하고 무서운 어르신분들이라서 숨도 못 쉴 정도였어요. 그래도 가장 무서워해하는 시어머니가 제 방패 역할을 해주셨고 남편도 저를 도와주면서 신경을 써주었으니 그 어린 나이에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살 수가 있었던 거였지요.
사실 촌에서 그 시절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것에 비하면 시집을 아주 잘 간 거였어요. 처음에야 팔려가는 기분이라 싱숭생숭했지만 나중에 같은 나이 같은 마을 친구들을 보니 제가 얼마나 팔자가 좋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시댁도 엉망이라 평생 시골에 박혀서 고생한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이 신혼이라 그런지 결혼 생활에 참 충실했어요. 집에도 항상 빨리 들어왔고 집안 어른들한테 행패를 부리지도 않았죠. 총각 시절에는 마을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술도 그리 많이 마셨다는데 제가 각 결혼했을 때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한테만은 무뚝뚝해도 세상 없이 신경 써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남편이 좀 실증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이 시골 지겹지 않냐고, 혹시 같이 도시 나가 살 생각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라고 하면 그냥 좋다고 여길 뿐이었죠. 그 당시에는 마을 전체에 TV가 2대밖에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저희 시댁에 있었는데 시조부님 방에 있어서 저는 어쩌다 한번 가족들이 다 시조부님 방에 모여 인사드릴 때 화면을 보는 정도였어요. 그럴 때 화면에서 간혹 도시 풍경이 나오면 가슴이 뛰었었지요. 아직 어린 나이라서 더 넓은 세상으로 직접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남편이 혹시 도시 나가서 살 생각 없냐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요. 남편은 저를 꼬드겨서 도시로 이사해서 살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고 말하도록 설득했어요.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말했고 시어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의향을 물으셨을 때 저도 나가고 싶다고 대답했죠. 사실 이 일로 시부모님도 근심이 많으셨다고 해요. 아직 남봉꾼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들과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새 며느리를 밖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맞냐는 거였죠. 사실 좀 무리한 일이기는 했어요. 남편은 도시에 나가서 대체 무슨 일을 해서 저를 벌어먹여 살릴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저 도시로 나가서 밤 늦게까지 화려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떠들면서 놀 생각에만 들떠 있었죠. 아마 거기에는 도시의 예쁜 여자들과 놀아날 생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댁의 경제 사정이 괜찮다고는 해도 어디까지나 그 촌마을 수준에서였지 도시로 나가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게다가 그 당시 시조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셔야 했기 때문에 병원비도 많이 들고 있었죠. 집안 분위기가 심란한 와중에 막내 내외둘이 그런 소리를 하니 당연히 시부모님도 갑갑하실 수밖에요. 그런데 결국 남편이 이겼어요. 남편은 고집을 부려서 결국 도시로 이사 나가는 것을 허락받았고 시부모님은 밭을 조금 팔아서 저희 집 자금을 내주셨지요. 둘째이긴 해도 시어머니가 남편을 정말 많이 예뻐하셨으니 금쪽 같은 아들이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게 영 싫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남자가 그래도 자기 집에서 살아야지 남의 집에 새들어서 사는 거 아니라고 주장하셨었고요. 덕분에 저희는 처음부터 고생하지 않고 도시에 작지만 저희 소유인 집을 하나 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그 당시 서울 외곽 부근이라 집값이 정말 싸긴 했는데 그래도 촌하고 비교할 수는 없었어요.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바로는 남편이 무척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얼른 직장을 잡아 너를 먹여 살리겠노라고 호언장담도 여러 번이었어요. 자기는 똑똑하기 때문에 어디든 이력서만 들이밀면 모셔갈 직장이 여기저기 널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무슨 자신감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남편이 정말 하늘 같은 지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말대로 세상사가 모두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20대 초반 그 시골에서만 자란 여자애가 뭘 알았겠어요. 더 넓은 세상을 잘 아는 남편이 다 알아서 하겠거니 나는 지금까지처럼 얌전히 집안에서 살림하며 살면 행복하게 평생 잘 살겠거니 한 거였죠. 그런데 당연히 이게 잘 될 리가 없었죠. 사실 그때는 지금하고는 달리 한국이 막 발전하던 경쟁 성장기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일자리는 참 많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못 배운 친구들도 공장이며 어디며 취직 다 해서 잘 벌어먹고 살았더라고요. 나중에 자리 잡아서 아예 중상충이 된 친구들도 있었고요. 남편도 신체 건강한 젊은 남자였으니 어디 가서 취직 못할 일은 없었죠. 하지만 문제가 남편이 그런 일을 하기 싫어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어디 편한 자리에서 서류 업무나 하는 그런 일을 바라고 공장 일은 말만 꺼내도 싫어했죠. 하지만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남편을 어디 그런 일자리에서 써주겠어요? 그 나이까지 아무런 이력도 없는 사람을 말이에요. 게다가 남편은 편한 일자리에서 높은 봉급을 바라고 있었고 심지어 어디 일자리에 취직했다가도 불성실해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화를 내면서 자기 값어치를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면서 열변을 토하고는 했죠. 어리던 저는 남편의 말이 다 맞다고 여기면서 왜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각박하고 남편을 못 알아줄까 했었고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돈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생활은 해야 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 당연하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그 지경이 되어서도 술 마시는 걸 놓지 못했거든요. 물론 시댁에서는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시댁도 슬슬 시조부의 병환이 심상치 않아지면서 여유가 없어졌고 저희한테 계속 돈을 주실 수가 없게 되었죠. 게다가 시아주버님이 이제 저희는 독립했으니 돈 보내지 말라고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시아주버님은 장남으로 이제 시부모님까지 모시면서 시댁을 부양해야 하는데 여윳돈이 계속해서 독립한 둘째 내로 흘러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시댁에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집안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당시 저와 남편은 그런 시아주버님의 태도에 아주 분개했답니다. 저희의 유일한 돈줄이 시댁이었는데 그 돈마저 빼앗아 간다고요. 어차피 유산도 상속받을 사람은 시아주버님인데 그 정도 작은 돈마저 주지 않으려 한다고 남편이 정말 엄청나게 화를 냈었죠.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 돈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 빵꾸가 나게 생겼으니 그렇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돈이 없으면 결국 벌게 되어 있죠. 남편은 억지로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생으로 굶게 생겼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하필이면 제가 또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남편은 자기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까지 듣고서는 뭐 일을 안 할 도리가 없었어요. 남편이 취직을 하고서 집안 분위기는 살벌해졌어요. 저는 시댁이 있을 때와는 다르게 무척 예민하고 신경질적이 된 남편이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퇴근해서 올 때마다 제 얼굴도 보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차라리 시댁에 있을 때가 훨씬 행복했던 거였죠. 시댁에 있을 때는 다음 달 생활비 걱정 같은 걸 제가 할 필요도 없었고 집안 시댁 어르신들이 엄마다 하셔도 시어머니가 저를 살뜰히 살펴주셨으니까요. 마음만은 편했던 남편도 제게 훨씬 부드러웠고 하지만 도시로 살림살이를 옮기고 나서 그 후로는 단 한순간도 편하게 지내본 날이 없었답니다. 남편은 거의 1년 정도 그래도 취직한 공장에 성실히 다녔어요. 그때는 공장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인지 술도 줄이더군요. 덕분에 생활비 걱정은 덜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살기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집에 와서 제게 화를 내며 예민하게 굴고는 했죠. 제 존재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정말 너무 싫은 공장에서 죽어라 일을 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아기를 가졌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죽은 듯이 지내야 했어요. 그 와중에 뱃속 아기는 눈치 없이 계속 배를 차면서 뭐가 먹고 싶은지 입맛은 계속 좋아지기만 했고요. 얼마나 서럽던지요. 결국 아기를 낳고 나서 저는 그리 쉬지도 못했어요. 제가 아기 낳았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올라오셨는데 저희 집안 꼴을 보고서는 너무 놀라셨죠.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며느리를 잘 돌보고 있겠거니 하셨지만 도리어 정반대였으니까요. 다행히도 낳은 첫아이가 아들이라서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조부께서 위독하신 상황이라 저희 곁에 오래 머무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얼른 내려가서 시조부 병구안을 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일주일 정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누워있던 게 그리도 꼴보기 싫었던지 시어머니가 내려가시자마자 저한테 잔소리 폭격을 시작했죠. 옆편 내가 누워있으니까 계속 살이 찐다면서 이제 임신한 것도 아니니 아이 돌보면서 살을 빼라는 둥, 화장품 뭐라도 하나 찍어 바르라는 둥, 도시 여자들은 어떤 여자도 당신같이 못생기지 않았다는 둥. 하지만 당시 남편의 봉급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어서 제가 화장품은커녕 장을 볼 때도 망설이게 될 정도였어요. 저와 남편의 입에 들어가는 식재료조차도 시장에서 상처난 것이나 질이 좋지 않아 저렴한 것을 사서 요리할 정도였거든요. 아들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는데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고생하면서 얻은 증상들이 지금 이 나이까지도 저를 고생시키고 있죠. 게다가 아들을 낳고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몸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또다시 임신 진단을 받았어요. 가뜩이나 새 식구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미치는데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냈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지우라는 말은 안 했지만 아내가 주기를 계산해서 그걸 책임져야지 바쁜 남편이 어떻게 임신을 예상하면서 화를 너무 내더군요. 저는 다시 주눅이 들어서 결국 어리디 어린 첫 아들을 돌보면서 임신한 저 자신까지도 돌봐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임신하면 얼마나 잠이 많이 오는지 아시죠? 첫 아이 임신 때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그 사이에 체력이 바닥났는지 둘째 때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잠이 오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쉬려고 식탁에 앉은 채로 잠이 푹 들어버릴 정도로 말이에요. 당연히 첫째 아이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하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집안이 점차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와서는 화를 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둘째에는 그렇게 험악한 집안 분위기를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제대로 배를 차지도 않았어요. 뱃속에서 너무 움츠러들어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태아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태어난 건 딸이었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낳고 나니까 정말 세상 제일 예쁘더군요. 아들도 딸도 모두 원했기 때문에 하나씩 낳고 나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살 일이 큰일인데도 아무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도 갓 태어난 딸을 보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기쁜 듯 감격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고 나니까 남편은 이제 피임 철저히 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딸이 예쁜지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기분이 많이 풀려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제일 대표적으로 아이 안 낳을 수 있는 방법은 남편들이 묵는 거였거든요. 정관수술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건 또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남자 정력에 문제가 생긴다나 뭐라나?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지 정관수술 같은 건 남자가 받는 게 아니라면서 저한테 약을 먹어서 피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피임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약이 정말로 독했어요. 부작용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었죠. 연년생으로 첫째, 둘째를 전부 돌보면서 몸은 상할 대로 상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다시 돌아가서 하라면 못할 정도로요.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데 그걸 생각해도 벅찰 만큼 힘겨웠어요. 둘째를 낳은 직후에는 그래도 행복해 보이던 남편도 곧장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직장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일하게 만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나쁜 마누라고 심지어 애까지 둘 낳아놨으니 먹여 살릴 처자식이 셋이나 된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라고도 했어요. 물론 혼자 외벌이로 처자식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런 가족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제 남편만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천하의 나쁜 여자가 되어서 모든 원망을 혼자 다 받아야 했죠. 직장에 취업하면서부터 술을 줄였던 남편은 다시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자하고 바람도 피웠어요. 처음에 바람 피운 걸 알게 된 것도 기가 막혔죠. 공장에서 점심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줬는데 그게 맛이 없다고 저한테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늦잠을 자서 도시락을 못 사줬어요.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직장에 나가는 남편은 제 시간에 일어나는데 집에서 노는 여편네가 늦잠을 잔다고 도시락 싸서 시간 맞춰 공장으로 배달해 오라고 화를 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을 싸서 아이들을 방에다 두고서 남편 공장으로 갔어요.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가기에는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약간 일찍 갔는데 공장 담벼락 옆에서 남편이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일찍 나와 있어서 꽤 반가워서 부르려고 했지만 옆에선 공장 여직원이 같이 담배를 피면서 너무 가까이 서서 깔깔대면서 웃고 있더군요. 왜 여자들은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진짜 그냥 직장 동료인지 아닌지. 그 여직원은 남편한테 기대서 웃다가 볼에다가 뽀뽀를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도시락을 껴안은 채로 보고 있었는데 남편도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 여자 뺨에 뽀뽀를 해줬어요. 저한테는 서울 올라온 이후에 단 한 번도 해주지 않던 스킨십이었죠. 여보! 제가 저도 모르게 남편을 부르니까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제 쪽을 바라보더라고요. 뭐야? 왜 왔어? 자기가 도시락 싸서 가져오라고 불러놓고서 왜 왔냐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 추궁하듯이 물었어요. 저는 주춤거리면서 옆으로 가서 도시락을 내밀었고 남편은 도시락을 받아들고서는 슬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옆 여직원과 하는 짓을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제가 별다르게 화를 안 내니까 못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 여직원은 처음에는 좀 놀랐다가 금방 빙글빙글 웃었어요. 꽤 예쁘고 날씬한 아가씨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많을 것 같은데 워낙 차림새 차이가 나니까 나이가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 여직원은 흘깃거리면서 저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더니 남편한테 은근슬쩍 다가가서 뭐라고 말하고서는 먼저 들어갔어요. 남편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여직원한테 손을 저었고요. 이제 집에 가. 남편은 돌아서서 저한테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곧장 공장담 너머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솔직히 남편을 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불러서 뭐라고 할까요? 저 여자랑 무슨 관계냐고 말할까요? 관계가 있으면 뭐 어쩌게요. 그리고 남편이 딱 잡아떼면 그만인 거라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걸 트집 잡아서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면 어쩌나 무섭더라고요. 아마 저한테 왜 화를 안 냈냐고 멍청하다고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저로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 것도 무서웠고 그 여직원도 너무 예뻐서 저하고 천지 차이라 대거리를 하기도 두려웠거든요. 뭐든지 무섭고 위축되었던 시절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죠. 저는 그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껴안고 울었어요. 애들은 아직 어려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테고 그리고 뭐 알아들으면 어쩌겠어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만 받지. 저는 그날 이를 악물었어요. 남편은 아마 지금 그 여직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람을 피울지도 모른다. 평생 내 속을 썩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아이들만큼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길러낼 거다. 분명히 성공적으로 길러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할 거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남편은 여자를 만나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조심하기는 했었죠. 걸리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이래저래 핑계를 대가면서 조심조심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분명히 월급이 오를 텐데 저는 얼마큼 올랐는지도 몰랐답니다. 매해마다 월급 동결이라면서 똑같은 돈만 가져다 줬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인상분을 죄다 여자한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 공장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 처음 들어갈 때와 같은 돈만을 받아 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남편은 점점 조심성조차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죠. 처음 얼마간은 그 공장 여직원하고만 일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술집 아가씨하고도 따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대놓고 재킷 주머니 안에서 여관 영수증이 나오고 이름 모를 집에 열쇠가 나오고 했어요. 아마 만나는 여자 집의 열쇠였겠죠. 그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이들을 키워야 했어요. 아이가 둘인데 애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혼한다고 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돈 잘 벌어 애들을 끝내주게 키워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능력이 있었다면 남편을 쥐잡듯 잡았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정말 손끝 하나 닿는 것도 싫어질 정도로 징그럽게 여자를 만나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무능력하고 애는 둘이나 있는데 둘 다 어린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여자만 만날 때는 나았었죠. 남편 나이 40 중후반쯤 되었을 때였어요. 애들도 이제 중학생이나 된 상태였는데 그때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잖아요.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도 많고요. 다행히 저희 애들은 워낙 착하고 소박해서 저한테 해달라는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먹는 것도 제대로 만난 걸 많이 못 먹이는 건 너무 서러웠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생활비도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남편이 갑자기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그때쯤 남편은 그래도 꽤나 오래 근속해서 나름 자리를 잡은 상태였는데 그걸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요. 아니 지금껏 생활비도 쪼들렸는데 모은 돈이 어디 있나요? 저한테 여태 얼마 모았냐고 묻길래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돈 없다고, 여태 적자 나는 거 전부 아는 사람들한테 빌렸으면서 돌려막으며 갚았다고,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고 남편한테 쏘아붙였어요. 아마 그날 남편이 꽤나 놀랐을지도 몰라요.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한테 대든 날이었거든요. 10살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 남편은 당연히 저를 무슨 학생이나 어린 조카 대하듯이 했고 제가 말대답을 한다는 건 상상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마구 쏘아붙이면서 제정신이냐고 화를 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정말 성격이 안 좋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그날 거의 세간살이를 부숴가면서 남편이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애들을 안고 방으로 도망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방문을 잠갔더니 문을 부셔버리겠다면서 남편이 두드리는데 정말 너무 무섭더군요. 오금이 떨릴 지경이라 애들을 껴안고서 창문으로라도 나가야 하나 고민을 할 정도였어요. 물론 3층 집이라서 불가능했지만요. 결국 남편은 정말로 공장을 그만두고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자기 사업도 아니고 친구 사업에 이름 공동으로 올리고서 투자를 하는 거였죠. 사실 남편이 얼마나 허세가 가득한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면 그때까지 공장 얌전히 다닌 것만 해도 참 많이 참았다 싶기는 해요. 아마 여자를 만나면서 잘난 척하고 싶은 욕구를 풀었던 것 같은데 이제 40 중후반쯤 되니 돈이 없으면 아마 여자들이 안 만나줬던 모양이죠. 공장에 다니는 것 정도로는 도저히 여자 떵떵거리만 만날 정도의 여유가 없으니까 결국 투자 꼬드김에 넘어간 거였어요. 남편을 꼬드긴 건 서울 올라왔을 때 초반에 사귀었던 술친구였는데 딱 봐도 너무 양아치라서 제가 진짜 싫어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인간한테 넘어가서 투자라뇨. 근데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투자를 했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남편은 딱 자기 사업가라고 친구 사업에 돈 내서 투자했다고 으스대면서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돈 나올 구석이 없었거든요. 너무 수상한데 그걸 제가 동네 친한 아줌마한테 고민하면서 이야기했더니 혹시 집 담보대출 받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아찔했죠. 아니나 다를까 확인해보니 정말로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거더라고요. 시댁에서 그 오랜 예전에 밥 팔아서 사주셨던 이 조그만 집을 그나마도 대출을 받아서 사업한답시고 넣어버리다니 게다가 대출도 정말 한계까지 끌어다가 내버렸더라고요. 만약 그 사업이 잘못되면 정말 우리 집 가족들은 거리에 나가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방문하고 집안을 전부 부술 것처럼 발광하던 게 잊혀지지를 않았어요. 애들은 몸 성이 지켜야 하고 저도 다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또다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죠. 그래도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는 잘 될 확률도 있을 테니까 하고요. 하지만 공장만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투자한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죠. 게다가 그 친구는 양아치 중에 양아치라 사업이 잘못되어 가자 돈을 통째로 싸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양아치가 손을 써놓은 덕분에 빚은 전부 남편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결국 집은 경매에 내놓았고 그러고도 빚을 다 못 갚아서 한참이나 더 갚아야 했죠. 남편은 사업 실패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망나니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한 달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주변 동네 마트 캐셔 일자리를 알아보았어요. 그래도 아직 저는 젊은 편이라서 마트 캐셔 자리에 합격을 시켜주더군요. 그리고 사정이 딱하다는 것을 알아본 마트 주인 아저씨가 제게 맞는 시간대에 일하라고 배려를 해주셨고요. 최대한 아이들한테 밥도 해주고 챙겨야 했으니까요. 당시 저희는 반지하 셋방으로 이사를 갔고 남편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부모로서 애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 살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 애들이 정말 착했답니다.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이지 않고 자라났어요. 장남인 아들은 조금 무뚝뚝하지만 듬직한 성격이었고 딸은 다정하면서도 저를 잘 배려하는 아이였지요. 서로 보완이 참 잘 되는 남매였어요. 아들이 배려하는 걸 살짝 놓치면 딸이 귀뜸하고 딸애가 뭔가 힘들어 보이면 아들이 도와주고 그런 게 너무 잘 되었거든요. 제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려도 아들이 나서서 저와 딸애를 보호해주기도 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들은 키가 훌쩍 커서 거의 제 아빠보다 더 커져버렸거든요. 체격 자체도 아주 컸고요. 게다가 저희 애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사교육은커녕 책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도 한으로 남을 지경인데 그런데도 애들이 성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중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져도 저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도리어 애들 둘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원래 반에서 한 3, 4등 하던 성적이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전교에서도 손꼽히게 성적이 나왔어요. 저는 신혼 때 시댁에서 살던 시기를 제외하면 평생 동안 남편한테 주눅들어 살고 단 한 번도 남편에게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제 인생의 빛이나 마찬가지였죠. 애들은 제 아빠를 싫어했고 고등학생쯤 되어 뭔가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저한테 꼭 이혼하라는 말까지 했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마찬가지로 남편을 싫어했죠. 애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도 갑자기 술에 취해 들이닥쳐서 밤 내놓으라 해놓고서 집안 아무데나 오줌 갈기고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 잘 때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마트 캐셔로 아등바등 돈을 벌어서 애들을 건사하고 키워나갈 때 남편은 자기 멋대로 집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살고 있었죠. 이틀 만에 들어올 때도 있었고 일주일 만에 들어올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들어올 때도 있어서 대중이 없었어요. 대부분 술에 취해 있거나 아니어도 들어와서 잠만 자고 밥 내놓으라고 해서 밥만 먹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제가 마트에 일하러 나가 있는 시간에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냉장고를 엉망으로 만들고서 사라지기도 했어요. 남편이 또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갈까봐 저는 출근할 때 제가 근근히 모아놓은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서 나가기도 했었죠. 그렇게 애들을 어떻게든 길러냈었는데 저희 애들이 그래도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좋은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가서도 저한테 무리시키지 않겠다고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태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갔으니 과외하고 학원 강사 일까지 하게 되어서 나름 벌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기 시작할 때 솔직히 기쁘기보다는 슬프더군요. 얼마나 부모가 시원찮으면 애들이 이렇게 빨리 철이 들어서 놀아야 할 대학 새내기 때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해서 나를 도우려고 노력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아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딸은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공부해서 둘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들은 법조계를 지망해서 그쪽으로 갔고 딸은 행시를 봐서 공무원이 되었죠. 게다가 둘 다 결혼을 일찍 했는데 제법 좋은 배우자들을 만났어요. 애들이 그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진 못했지만 본인들이 워낙 훌륭하게 성장한지라 딸은 대학 시절 은사님이 소개해준 교수분 아들과 아들은 법조계에서 만난 상사의 지인인 정치 쪽 인맥과 결혼했죠. 저희 집이 너무 처져서 부끄러웠는데 애들이 서로의 자산이 되어주더라고요. 비록 부모는 별 볼 일 없지만 서로 내 오빠가 저렇게 훌륭하다, 내 동생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식으로 소개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한 게 없는데도 없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훌륭히 키워낸 멋진 어머니가 되어 있더군요. 저는 그저 애들 배 굼지 않고 옷 털지 않도록 없는 돈이나마 쥐어짜내 키운 것밖에 없었는데도요. 남편은 결혼 상견례 당시에는 나름대로 사람꼴을 하고 나타나서 멀쩡한 척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아이들이 각자의 시댁과 처가에 저희 집안 이야기를 여러모로 한 모양이더군요. 사실 처음부터 아예 솔직한 것이 낫긴 하죠. 나중에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해서 배로 망신을 당하느니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애들을 잘 받아준 사돈댁한테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늙음하게 또다시 말썽을 피웠다는 거였어요. 당시 남편 나이가 65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애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못되어 먹게 생긴 애였어요. 10살 남짓할까? 그 정도인데 들어오더니 남편 뒤에 숨어서 저를 아주 적대적으로 노려보더군요. 얘가 누구냐고 하니까 남편이 뻔뻔하게 그랬어요. 내 아들이야. 이제 앞으로 당신이 길러야 해.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서 멍하니 남편을 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뭘 쳐다보라는 듯한 얼굴을 하고서 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애 어깨를 밀어서 제 앞으로 내밀었고 애는 꾸물거리면서 남편한테 들러붙더니 갑자기 제 배를 때리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어른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배 때리는 행동을 하다니 물론 신용뿐이었지만 이 애가 미쳤나 했어요. 남편도 미친 것 같았고 애도 미친 것 같았죠. 애가 좀 불안정하니까 좀 참고 애 둘이나 길러봤으니 하나 정도는 더 문제 없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누구 애인데? 내 애라니까. 잠깐 만났던 여자가 나왔는데 내 친자 맞아. 그 여자가 이제 애 못 기르겠다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길러야지. 남편은 정말 죄책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말투로 말하더군요. 저는 순간 혼외자에 화가 나는 제 자신이 잘못된 건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바람 피우는 것도 눈 감아줬는데 혼외자를 데리고 오다니. 데리고 나가요. 나가라고요. 이년이 미쳤나? 또 맞고 싶어? 남편은 그렇게 과거 한참 난동 피울 때처럼 주먹을 들어 올리고서 저를 위협해댔어요. 저는 움찔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그렇게 애를 밀어넣은 채로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 애하고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제 나이 55세, 갑자기 10살짜리 남자애를, 그것도 혼외자를 기른하고 하다뇨. 그런데 그 남자애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애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뭔가 정신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걔는 분명히 제 엄마한테서 떨어져서 심지어 상간녀인 엄마를 가진 애가 법적인 부인한테 온 건데도
그리고 그걸 알만한 나이였는데도 온 집안을 날뛰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때는 그래도 애들이 저희 집에 보조를 해줘서 조금 나아진 상황이었는데 애써 갖고 놓은 집안 살림살이와 인테리어들을 전부 다 손으로 부수고 다녔어요.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저한테 와서 때리려고 들기에 손을 붙잡고서 혼내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발을 굴러댔고요. 제가 강하게 화를 내니 순간 조용해지면서 눈을 영악하게 굴려대는 걸 보니 분명히 지능이 낮은 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황을 다 알면서 제가 만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 상황과 그 애의 존재 자체가 끔찍해져서 애를 일단 방 안에 들어가게 해놓고 항상 의지하는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상황을 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 왜 그래? 제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자 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지금껏 남편한테 당해온 일들이 전부 몰려들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죠. 저는 간략하게 오늘 남편이 혼외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러이러한 아이다. 그런데 나더러 키우라고 한다. 라는 상황을 줄여서 이야기했어요. 딸은 기가 찬지 말을 하진 못하더군요. 딸아이는 당연히 저희 가족이 지나온 길을 샅샅이 알고 있었으니 더욱이나 어이가 없었겠죠. 여태까지 남편이 얼마나 가족에 기생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가족을 돕기는커녕 얼마나 고통스럽게 괴롭혀왔는지를 잘 알았으니까요. 딸은 알겠다며 잠시 좀 마음 달래고 있으라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황당한 채로 멍하니 거실에 앉아있는데 곧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오더군요. 아마도 딸이 아들한테 상황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곧 갈게요. 아니야, 네가 지금 왜 오니? 너 일하고 있을 거 아니니? 지금 일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곧 갈게요. 그런 후 불과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아들이 도착했어요. 곧 딸도 함께 왔죠. 둘은 집으로 들어와서 그 혼외자 애가 있는 방을 들여다봤는데 영악하게 눈알 굴리면서 말썽을 피우려고 드렁거리는 꼴을 보고서는 혀를 찼어요. 저는 애들이 충격받았을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아들도 딸도 별로 충격을 받지는 않았고 그저 화만 난 모양이더군요. 아들은 완전히 굳은 얼굴로 그 혼외자 애를 다시 방 안에 거칠게 들여보낸 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지만 쟤는 정말 아버지를 완전히 닮았네요. 꼴도 보기 싫어요. 아들은 무뚝뚝하고 냉철한 편이라 저런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무척 거친 말투에 저는 좀 놀랐어요. 딸은 눈을 찌푸린 채로 팔짱을 끼고 있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죠. 그래도 우리가 자식 노릇은 하려고 노력했어. 그렇지, 오빠? 그래.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전화로 남편한테 통화를 하더군요. 남편이 받았는지 저쪽에서 반기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딸이 워낙 훌륭하게 커서 사회에 나가 힘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남편은 자식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조금 거리끼게 되었죠.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 전화하면 제가 전화했을 때와는 다르게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받고는 했어요. 지금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 저편에서 남편이 뭔가 웅얼대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들은 굳은 얼굴로 뭐라고 더 차갑게 몇 마디를 했어요. 그러더니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얘 안 데려가시면 이제 통장 끊습니다. 한 푼도 더 못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의 싸늘한 말투에 전화 저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변하는 것이 저한테까지 들려왔어요. 아들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어쩌고 하는 말이 들려왔지만 아들은 더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딸은 착잡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여태까지 엄마한테는 말 안 했지만 아빠한테는 따로 저희가 돈 드리고 있었어요. 통장 하나 해서 아빠한테 카드 드리고서 쓰라고 했지. 한참 전에는 돈을 더 달라고 술 취한 채로 오빠한테 전화하고 난동 피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빠가 봐주지 않고 곧장 신고해서 끌고 가게 했더니 그 후로는 돈 더 달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인간이 집에 와서 돈 내놓으라는 말을 안 했던 거구나. 남편은 아이들이 크기 전에는 술 마시고 들어와서 저한테 손을 올리면서 돈 내놓으라고 했던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아예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 인간이 철이 들었나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어머니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최대한 조용히 지내도록 입이나 막자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밖에서 낳은 애까지 부끄러움 모르고 데려오다니. 아들은 얼굴이 굳어진 채로 그 혼외자 애가 들어가 있는 방문을 쏘아보았어요. 몇 시간 뒤 남편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더군요. 돈을 끊어버린다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뛰어오는 게 정말 같지않고 꼴보기가 싫었어요. 야, 내가 그냥 쟤 보낼 데가 없어서 데리고 온 거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따지면 제가 너희들 누뚱이 동생이고. 말 조심하세요. 누가 동생이에요? 저 상간녀한테서 낳은 애 동생으로 둔 적 없습니다. 아들은 대놓고 쏘아붙였고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 안에 들어가 그 애를 데리고 나와 남편한테 맡겼어요. 그 버릇없던 애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지 영악하게 눈만 대굴대굴 굴리면서 눈치를 보더군요. 아들도 딸도 아무런 감정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호하는 것처럼 둘이서 제 앞에 서서 저를 가리고 있었죠. 순간 기분이 묘하더군요. 남편은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폐를 끼쳤지 도움이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긴 세월이 이런 식으로 보상받는구나. 내가 내 아이들을 이렇게나 키워냈구나 싶어서 순간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은 벽처럼 선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뭔가 웅얼대다가 그 혼외자를 데리고서 나갔어요. 그 애가 고아원으로 가든 그 상간녀한테 다시 가든 제 알 바는 아니었죠. 아들은 돌아서면서 저한테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하고 이혼하세요. 이혼? 저 인간이 이혼을 해주겠니? 다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는 그냥 동의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딸과 아들은 이미 방법을 생각해둔 게 있다는 듯이 저한테 협의 이혼할 거냐고 의사만 물었어요. 저야 정말 환영이었죠. 남편 노릇 못한 지는 너무 오래되었고 이제 인생의 암적인 존재로만 남은 남편을 삶에서 떼어낼 수만 있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쯤 아이들이 남편하고 찾아왔어요. 남편 얼굴은 죽상이었고 그대로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을 했죠. 저는 이 인간이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달려와서 이혼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방법이 있다면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그 상간녀도 유부녀라 저와 이혼해주지 않으면 상간녀의 남편한테 불륜 이야기할 거라고 남편한테 위협했답니다. 상간녀의 남편이 하필 검찰 쪽 사람이라 고소에 대해 빠삭한지라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거하게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남편은 결국 이혼에 동의했던 거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던지요. 결국 저는 그때 이혼에 성공하고 나서 한 번도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아들과 딸이 어떻게 으름장을 놨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혼했다고 해도 한 번쯤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렸을 인간인데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래도 아버지라고 괜히 망설였다고 아들이 후회할 만큼 편히 살고 있어요. 자식을 잘 길러놨더니 어미가 말년에 편하게 살게 되어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네요. 요즘은 정말로 즐겁게 살고 있어서 매일매일이 즐겁답니다. 여러분도 항상 즐거우시면 좋겠네요.